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오늘 월요일날 밤 10시 늦은 시간인데요. 명순건 교수의 의학수다. 이제 이번이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기입니다. 네. 자, 이 주제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긴 하죠. 또 이 스튜디오 비욘디 채널을 운영하는 홍해걸 박사님, 그리고 우리 또 여에스더 박사님, 특히 이제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두 분과 달리 저는 또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반대하는 입장이죠. 많은 분들이 왜 명순건은 건강기능식품을 반대하는 의사가 되었나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뭐 쉽게 이해가 안 되거나 동의할 수 없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제 명순건 TV 그 영상에 들어와서 댓글에 막 비판도 많이 하고,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뭐 비난, 힐난, 그리고 조소, 뭐 조롱, 이런 사람도 종종 있더라고요. 자, 오늘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기 제 강의를 특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10시 11분인데요. 가능하면 10시 50분, 11시 전에 마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 내용은요, 제가 최소한 한 5, 6년 전, 거의 한 7, 8년 전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그 강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호레님, 명박사님 안녕하세요. 베리타스 주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선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식탐의 제왕님, 네, 오늘도 어김없이 들어와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랭커 원님, 지하사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케이코 채널님 안녕하세요. 하트까지 보내주셨네요. 소리 안 들린다고 하는데요, 베리타스 주님. 요거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그동안 소리가 계속 안 나갔다는 겁니까? 여보세요? 소리 들립니까 지금? 이제 들리는군요. 그럼 그 이전까지는 안 들렸다는 얘기인가요? 나오다가 잠깐 안 들렸군요. 네, 땅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이거 왜 이게 왜 안 되지?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거 지금 화면 어떻게 그쪽에서 넘겨주시는 건가요? 피디님이? 예, 이게 안 먹네. 화살표로 하면 원래 돼야 되지 않나?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자,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내 의약품 생산 실적은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이 약들이 2018년 한 해 동안 21조 1,054억 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고요.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 실적 보면요, 1년에 1조 7,28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유통되는 거는 이거보다 한 두세 배 이상 많아서 4조 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팔리느냐 한번 볼까요? 2017년이랑 2018년도 제가 비교해 놓은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1위 단연코 홍삼입니다. 전체 건강기능식품 생산액 중에 39.1%니까 약 40%. 10개 중에 4개는 홍삼이란 얘기죠. 두 번째, 개별 인정 원료. 이거는 이제 일반 기존에 인정했던 홍삼이나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혹은 EPA, DHA 함유 유지, 이건 이제 오메가3죠. 이런 거 말고 새롭게 그 회사에서 만든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들, 요건 이제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2위고요. 3위는 잘 아시는 대로 비타민, 4위는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5위가 바로 EPA 및 DHA 함유 유지. 요게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죠. 요 순서, 여러분들 뭐 이 중에 한두 개는 한 번씩은 또 먹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건강기능식품 출연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전해지만 사실 확실한 출처는 없습니다. 영어로 Let food be thy medicine. 여기서 이제 THY, 다이는 유어, 고죠. 유어, 당신의 고죠. 그러니까 음식을 당신의 약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medicine be thy food. 음식을 당신의, 약을 당신의 음식이 되게 하라. 요 의미는 이제 음식이 약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이전부터 사자성어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식동원 혹은 약식동원입니다. 한자로 보면 의약품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그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으로 근원이 같다. 이렇게 해서 음식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이 의학 채널 비욘디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들어오는 이유는 일단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셨겠죠. 그래서 누구나 건강하게, 누구나 잘 아는 건강하게 사는 법. 의사들이 나와서 맨날 하는 얘기죠. 병원에 가면 저 같은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요? 그러면 이 얘기 꼭 하죠. 담배 끊고, 술 끊거나 적당히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표준 체중 유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는 얘기가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출연하게 됐느냐?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과일과 채소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 음식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나 항산화제, 영양물질이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이죠. 지금 2020년이니까 한 70여 년 전, 그러니까 1950년대 이후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학문, 이게 바로 이제 역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에피데미올로지라고 하는데, 이걸 수백 편들 전 세계로 나온 걸 종합해 보면요, 과일과 채소를 평소에 자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한마디로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주요 질병의 발생이 10%에서 30% 줄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바로 이 과일과 채소에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물질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캐나다 여러 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400g 이상 먹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특정 과일과 채소를 열심히 먹으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5가지 색깔이 다른 과일과 채소를 5단위를 먹자. 5 서빙지라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바로 이제 5-a-day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5가지. 여기서 5가지라는 건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색깔이 5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꼭 이게 색깔을 5가지를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과일과 채소 음식을 섭취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그 색소가 다른 건데, 그 색소가 영양물질이 종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노란색, 보라색, 하얀색 과일과 채소를 5단위를 먹자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위는 보통 그 맥주컵 200cc로 반컵 정도가 한 단위예요. 원 서빙. 그래서 5 서빙지라고 하면 2컵 반에 해당합니다. 이게 그 마른 과일과 채소를 구겨 넣으면 대략 400g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색깔마다 다른 비타민이나 항산화제 영양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일과 채소를 복용하는 양이 대략 500g이 넘는 거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가장 최신 자료를 보면. 그러면 서양에서 시행하는 이 400g, 우리나라는 이거를 좀 초과해서 먹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육식 위주의 식단인데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세끼 보면 반찬 중에 채소 반찬이 빠지는 경우가 별로 없죠. 김치부터 해서 시금치 여러 가지 그
채소 반찬들이 많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채소나 과일 그 색깔이 5가지 이렇게 화려한 색깔이기보다는 주로 이제 초록색, 뭐 그다음에 하얀색 이런 그 색깔이 많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런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을 아주 간단한 약의 형태로 만드는 게 바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입니다. 홍삼,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글루코사민, 백수호, 프로폴리스, 스쿠알렌 등등. 이런 게 만들어진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에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해 보니까 음식 여러 가지 이런 영양물질을 갖고 있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음식 대신에 그 안에 들어있는 주요 효능이 있는 성분들을 약의 형태로 화학적 구조가 같은 물질을 합성하거나 혹은 음식에서 추출해갖고 쉽게 식품의 형태로 약의 형태로 가루 형태로 만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화학적 구조가 같다면 기능도 같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또 실험 연구나 동물 연구, 그 다음에 임상시험을 거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의약품은 약간 부작용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좀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약이 아니고 식품이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친숙하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외국에서는 뭐 최근 용어로 펑셔널 푸드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기능성 음식. 그리고 신조어로 뉴트라슈리컬이라는 말도 있어요. 뉴트리션, 영양 음식이란 뜻이고 파마슈리컬, 의약품, 이거의 합성어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그럼 과연 건강기능식품 언제부터 시행됐느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2002년 8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2004년이고요.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거는 목적이 이겁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는 점지, 그다음에 기능성은 효능,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유통질서 관리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 보면 건강기능식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것은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혹은 기능성 가지고 있는 원료나 성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식품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여러 가지 형태는 정제, 태블릿, 알약이죠. 보통 캡슐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말, 가루가 있고 과립, 액상, 환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부가 인정한 그 공식 기관에서 이 건강기능식품들에 대해서 동물 실험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 시험 등의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조금 딱딱한 얘기가 됐죠. 보다 더 딱딱한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나 어떤 여러 가지 뭐 민간요법 이런 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거는 내가 먹어보면 아는가? 물론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게 정확한 인과관계, 과학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는 몇몇 사람이 먹어보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거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게 의학은 다른 한의학이나 아니면 민간요법 아니면 엉터리 그 사이비 의학과 다른 가장 구별되는 게 과학성을 확보한 게 바로 뭐냐면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거라는 건 바로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봤을 때 뭐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을 개발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 방법마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 연구 방법마다 근거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근거 수준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근거 중심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신약이나 건강기능식품 새로운 원료가 있어요. 이게 과연 뭐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거나 만성 피로에 도움이 되거나 감기 뭐 횟수를 줄인다, 뭐 항산화, 면역, 그 다음에 항염증 효과, 심지어 요즘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효과 이런 걸 평가하려면 어떻게 하나?
가장 1단계는 후보 물질을 갖고 실험실 연구를 해봐야 돼요. 먼저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아닌 생명체가 아닌 세포 단위 수준에서 세포, 셀, 그다음에 미생물, 마이크로 오게니즘, 대표적으로 박테리아, 세균도 있고요. 바이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펑거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올로지컬 몰레큘이라고 해서 그 생물학적 분자들, 이런 걸 갖고 이 테스트 튜브 시험관이라든가 아니면 배지에서 접시에서 배양 접시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항염증, 항산화, 항암, 항바이러스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그 통칭해서 실험실 연구라고 하죠. 실험실 연구는 영어로 laboratory study 혹은 in vitro study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를 계속 많이 사용하는데 일단 이 개념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in vitro라는 건 뭐냐면 in은 아니란 뜻이고 vitro는 라틴어로 글래스, 유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트로라는 게 사실은 시험관, 테스트 튜브를 얘기합니다. 시험관 안에서의 연구를 바로 실험실 연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포나 미생물 분자를 대상으로 해서 효능이나 그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두 번째 높은 근거 수준을 갖는 연구 단계로 바로 동물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애니멀 리서치 혹은 애니멀 스터디라고 하죠. 주로 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쥐가 10마리가 있으면 이 10마리 갖고 5마리에게는 가짜 약인 플러시보를 주고 나머지 5마리에게는 이 신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투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쥐한테도 어떤 기능성, 효능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비로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임상시험의 임상이라는 뜻은 영어로 임상, 침대에 임한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클리니컬이라는 뜻인데 클리닉. 이거 바로 비스듬한 침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결국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 그러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을 모두 임상시험이라고 합니다. 반대 개념으로 전 임상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before 전이란 건 이제 그 전이라는 거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전 단계 연구인 쥐실험과 같은 동물 연구나 실험실 연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항상 임상시험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병의 효능을 보는 그런 연구를 보는 데 있어서 질병이 가지는 특징이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병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암이나 불치병 빼고는요. 근데 만약에 감기 걸렸다가 한 4, 5일 좀 힘들다가 거의 나을 때쯤에 뭐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먹고 한숨 잤다든가 아니면 그때 홍삼을 먹었다든가 한약을 먹었다든가 그리고 나서 다음날 되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이랬을 때 과연 그 인과관계가 그 해당 처치 때문에 좋아진 것이냐. 그렇다기보다는 시간이 좋아서 지나지는 과정에서 우연하게도 좋아진 것이니까 그거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시보라는 거는 실제로는 양리학적인 효과가 없는데 심리적인 안정을 줌으로써 좋은 증상이 나아지게 하는 그런 약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근데 그런 약들은 10명 중에 한 두세 명, 4~5명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에서 위약 효과가 난다면 그거 자체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 위약 효과라는 거는 10명 중에 1명 나을까 말까 정도로 상당히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상시험을 할 때는 10명이면 10명의 환자 한쪽 그룹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10명 중에서 반은 무조건 나눠갖고 반은 가짜 약을 주고 반은 신약을 줘서 가짜 약을 먹은 그룹에서 나은 빈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효과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안전성까지 확보가 됐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방법을 개발한 게 바로 무작위 위약대조군 비교 임상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새로운 신약을 만들거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히 몇몇 사람이 먹어보고 나 이거 먹고 좋았다라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이런 방법, 무작위 비교 임상 시험을 통해서 비교한 연구 결과상 그 효능이 입증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임상시험이 있다고 해서 다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상시험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가 30명, 40명 수준으로 숫자가 별로 적은 상태에서는 우연히도 위약 그룹에 비해서 효과가
많은 사람이 통계적으로 우연히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연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 연구 대상자 숫자는 충분히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면 많냐? 보통 임상시험도 단계가 1상, 2상, 3상이 있는데 1상에서는 약의 효능보다는 안전성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보통 한 3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2상시험, 비교 임상시험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최소한 100명, 200명, 300명, 몇백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누고요. 거기서 효과가 있으면 이제 3상시험에서는 보통 수백 명에서 많게는 2, 3천 명 이상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몇천 명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하죠. 하지만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연구의 질적 수준이 낮거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데이터를 믿을 수 없거나 그리고 임상시험 자체가 수행 자체가 과학적으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인데 그렇다면 또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연구대상자 숫자가 많아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이 A라는 연구에서 효과가 있었다 할지라도 B라는 또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없다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임상시험들을 모아서 종합한 메타 분석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타 분석이 시작한 거는 본격적으로 나온 거는 단어가 나온 게 사실 1970년대 중반이고요. 의학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메타 분석이 연구에 사용이 많이 되기 시작한 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논문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나온 건 불과 2000년대 들어서 제가 사실은 2005년도에 이 메타 분석을 개인적으로 독학을 통해서 2007년에 논문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 이제 메타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의학 분야에서 과, 내과, 외과, 소아과 각 분야에서 어떤 치료 방침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몇몇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그런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도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그거에 근거해서 치료 가이드라인 이런 환자에서는 이런 약을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죠. 물론 메타 분석이라는 게 전지전능한 건 아니에요. 메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의도를 가지고 연구자의 입맛에 맞는 연구만을 딱 모아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그건 또 엉터리 연구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요. 처음엔 논문이 혹시라도 나올지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 연구자들, 독자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되면 거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또 리트렉션, 철회되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최근 들어 중국에서 일부 어떤 특정 약을 홍보하고 옹호하고 효과를 과장 평가하기 위해서 메타 분석을 의도적으로 효과 나온 것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결국엔 걸려갖고 다 철회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메타 분석이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의학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 연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을 때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바로 특정 치료 방법이 효능이 있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얘기인데요. 몇몇 환자의 경험이나 사례는 그 효능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실 연구 및 동물 연구를 통해 효능과 의학적 기전이 확인이 일단 돼야 되고 가능성 그 다음에 환자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비교 임상시험을 통해서 일관되게 효능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지금 6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거든요. 이 홈페이지 보면 의약품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오해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감기가 걸렸을 때 감기를 낫게 해주는 치료약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처럼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약간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병이 있어 고혈압이 있어요. 그럼 이 고혈압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약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의약품이랑 다르다. 그럼 뭐냐? 이 우리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하면서 어떤 특정 기능이 있는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말이 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뭐냐? 여기 보면 건강을 유지한다고 그랬죠? 건강기능식품이. 건강 유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병이 안 생기고 건강하게 사는 거죠. 그러면 예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얘는. 질병 예방. 그 다음에 개선한다고 그랬죠? 뭡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고 병이 있는데 좋아지게 하는 거니까 치료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건강기능식품을 분명히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관련한 의약품이랑 선을 긋고 아니라고 하면서도 결국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걸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모순이 되고 비과학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즉 질병의 예방과 치료라는 개념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한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성립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개념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미국 스티븐 디펠리스라는 사람이 뉴트라슈리컬이라는 신조어를 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뉴트리션, 영양과 파마슈리컬, 약의 합성어인데요. 분명히 앞에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을 포함해 including 의학적 혹은 건강상의 이득을 줄 수 있는 음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뉴트라슈리컬 혹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는 의약품에 가깝다기보다는 음식의 성분이거나 혹은 음식의 성분을 합성한 음식에 가까운 것이지만은 약약적 효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질병을 예방을 치는 거. 이렇게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예 처음부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뉴트라슈리컬이라는 게 그러면 효과가 확실히 입증됐고 질병의 예방에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인정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 개념상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들어오신 최선님, 랭커원님, 지하사랑님, 금분신님, 호래님, 케이코 채널님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자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중요한 허술한 문제점이 뭐였냐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오류가 이겁니다. 2017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약 13년 동안 식약처에서 시행하고 있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등급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장 높은 등급이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입니다. 그 다음이 생리활성 기능의 1, 2, 3등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등급이란 건 뭐냐? 인정기준 이렇게 써 있어요. 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반 연구 자료를 통해 그 효과 또는 기전이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반 연구 자료라는 게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뭡니까? 근거 중심, 근거 수준 피라밋에서 기반 연구 자료니까 이 기반 연구가 이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요하게는. 실험실 연구나 동물 연구를 통해 어떤 생리학적 기능이나 효능이 입증이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해서 즉 다수의 인체적인 시험에서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효과가. 그래서 다수의 인체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RCT라고 괄호가 됐습니다. 이 RCT가 뭐냐면 Randomized Controlled Trial 즉 무작위 비교 임상 시험. 아까 제가 얘기했던 2그룹으로 나눠서 플러시보 위약을 주고 한쪽은 신약을 주고 2그룹 간의 효능을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인정기준 요 하나만 봤을 때는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실험 연구나 동물 연구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많은 수의 임상시험을 통해서 확보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능성 등급 자체가 모순이 생겼어요. 왜? 등급 이름이 뭡니까?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이라고 돼 있어요.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이라는 건 뭐예요? 질병 예방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약품으로 분류해야죠. 왜 건강기능식품에다 넣습니까? 분명히 전제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는 질병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다라고 정해놓고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높은 등급을 질병 예방으로 집어넣었어요. 이거 자체가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리활성 기능 1, 2, 3등급인데 1등급은 징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다 손 치더라도 2등급을 볼게요. 이 생리활성 기능 2등급이 가장 많은데요.
기반 연구 자료를 통해 효과 또는 기전이 명확하게 입증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추측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추측은 뭐냐? 명확하게 기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성 있는 상황에서 개선 효과가 최소 한 건 이상의 인체 적용 시험에서 확보돼야 됩니다. 이게 저는 정말 황당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30명, 40명 대상으로 해서 두 그룹 나눠서 한 건의 임상시험을 시행을 하고 이 자료만 제출하면 평가에서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생리활성기능 2등급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입니까?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십 명 정도 수준의 한 건의 임상시험만 갖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건강기능식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냐 말이죠.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의 질적 수준, 이해관계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왜곡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더 황당한 거 생리활성기능 3등급입니다. 이 3등급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반 연구 자료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중요한 거 인체 적용 시험에서 기능성을 확보할 수 없음.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이 말의 의미는 실험실 연구랑 쥐실험 연구 자료는 어느 정도 있는데 임상시험이 없어도 건강기능식품 생리활성기능 3등급으로 지금까지 등급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허술한 등급으로 나온 건강기능식품을 믿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리활성기능 2등급, 3등급을 이거 효과 있겠지 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구입해서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등급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2015년, 지금부터 5년 전에 비타민 먼저 끊으셔야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 내용을 제가 언급하면서 이건 엉터리다,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미리 말씀드리면 2년 후인 2017년도 봄에 식약처에서는 이 등급제를 거의 폐지를 했습니다. 왜 어떻게 폐지를 했냐? 2등, 3등급은요. 근거 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없애고 나머지는 통합을 했다는 거예요. 통합을 했다는 건 다수의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이제 입증되지 않으면 더 이상 추가적인 승인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아직도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기존에 인정된 건강기능식품 등급은 아직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라벨링에 보면 이거 돼 있을 거예요. 식약처 인정한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으로 무슨 질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혹은 뭐뭐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뭐뭐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 적용 시험이 미흡함 이런 식으로 현재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 제가 2015년까지 정리했을 때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제도 시행하면서 10여 년 동안 인정해준 총 230여 종의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딱 3종류밖에 없었어요. 칼슘, 비타민 D, 자일리톨 이 3가지였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 기능, 즉 예방 효과에 가장 높은 등급을 줬고 자일리톨은 충치 발생 위험 감소 기능으로 높은 등급을 줬어요. 230종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은 3개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생리활성기능 1등급에 해당하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딸랑 7종. 여기에는 이제 무릎 관절에 이른바 좋다고 알려진 글루코사민, 그리고 이제 콩 이소플라본. 이게 뭐냐면 식물성 에스트로겐,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죠. 주로 이제 이게 유방암 예방에 좋다거나 혹은 폐경기 여성에 도움이 된다. 주요하게는 이제 연구 결과 나온 거는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선단이 되고 있죠. 근데 루테인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망막의 구성성분인데 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특히 이제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된다.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선전되고 있어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같은 경우는 잘 아신 대로 유튜버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먹방 유튜버. 이분이 개인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면서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갖고 선전을 했는데 이 선전을 페이스북에서 약간 거의 과장 광고 형식으로 하면서 사례를 들면서 결국에 법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이슈가 돼갖고 결국에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유튜버는 거의 뭐 퇴출되다시피 했고, 그 뒤로 여러 가지 행동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구독자들한테, 청취자들한테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현재 활동을 못하고 구독자 수도 많이 줄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건 가리시나 캄보제 뭐 생리활성 1등급이긴 한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지금 생리활성 기능 2등급에는요 3등급이 대부분입니다. 230종 중에 220종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고, 대부분이 그 생리활성 2등급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홍삼, 백소,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다 그 당시에 2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 2등급 제도, 3등급 이런 거는 개념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근데 더 중요한 건 말이죠, 바로 이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등급, 그 다음에 1등급 이런 것들조차 2등급 효과 있냐, 그게 다 제가 봤을 때는 근거 중심 의학의 측면에서 볼 때는 꽝이란 얘기입니다. 꽝.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높은 등급 비타민 D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해줘요. 낡아 빠진 뼈 구성 성분을 없애주고 새롭게 칼슘이나 무기질을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비타민 D죠.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해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죠. 그렇게 돼서 결국에 비타민 D의 효능은 골밀도를 높여주거나 골절의 위험성을 줄여주고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줄여주는 거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2014년 6년밖에 안 됐어요. 랜싯이라는 의학학술지에 어떤 논문이 발표됐냐, 영어를 한번 볼까요? Effects of Vitamin D Supplements on Bone Mineral Density. 그러니까 골밀도에 대한 비타민 D 보충제 효과, 즉 비타민 D가 골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것에 대한 어떤 분석 방법입니까?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 이게 바로 저의 전문 분야죠. 메타 분석이라는 건 종합하는 거예요. 23편에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임상시험을 다 종합한 임상시험입니다. 한쪽 그룹은 가짜 약이나 이런 플라시보를 주고 한쪽 그룹은 비타민 D를 복용시켰는데 70건의 골밀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6건에서는 이득이 돼요. 요거는 뭐 긍정적이죠. 그러나 10% 정도밖에 안 되죠. 2건에서는 오히려 해롭다. 즉 골밀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통계적 유기성 없이 차이가 없었다. 즉 가짜 약을 먹거나 비타민 D를 먹거나 골밀도에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일반 지역사회에 사는 어른들의, 성인들에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 목적으로 비타민 D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seems to be inappropriate. 무슨 얘기입니까? 부적절한 것 같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나온 메타 분석에 이어서 칼슘 보충제와 비타민 D 골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골절이 중요하죠. 골밀도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2017년도에 의학학술지 자마에 발표됐습니다. 자마는요, 우리 의사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여기에 한번 논문 한번 실어봤으면 하는 소원이 있는 이런 아주 대단한 의학 저널입니다. 미국 의사협회지 혹은 미국 의학협회지라고 하죠.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미국 의학협회지. 여기에 제목 볼게요. Association between calcium or vitamin D supplementation. 그러니까 칼슘이나 비타민 D 보충이 fracture incidence, 골절 발생 빈도, 골절 발생의 관련성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에 있어서 칼슘이나 비타민 D 보충이 골절 발생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또 마찬가지로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입니다. 참고로 Systematic Review란 거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자기의 입맛에 맞는 논문 몇 개 딱 정리해갖고 요약해서 정리한 건 보통 Narrative Review, 그냥 서사적 리뷰라고 합니다. 이것에 반해서 Systematic Review란 거는 체계적 리뷰,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고 해서 해당 주제에 대해서 칼슘이나 비타민 D 검색어를 가지고 의학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서 단어를 딱 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연구 결과를 다 모아서 그 다음에 선정하는 기준을 과학적으로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논문만을 가지고 다 종합하는 이 분석을 시스테매틱 리뷰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통계적으로
개별 연구 결과를 합쳐서 얼마만큼 높아진다, 얼마만큼 줄어준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걸 메타 분석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33편의 임상시험을 전 세계적으로 한 걸 다 종합해 보니까 결론, 놀라지 마세요. 칼슘이나 비타민 D 보충제는 단독 따로따로 쓰든 복합으로 쓰든 골절 위험성 낮추지 못해 권장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게 불과 3년 전입니다. 3년 전. 그러니까 이게 왜 다르냐면요. 건강기능식품을 그동안 주장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 전부터 주장해온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의 의학적 수준, 근거 수준은 약간 낮은 수준이었고 논문이 많지가 않았어요. 임상시험에. 그리고 임상시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건 효과가 있고 어떤 건 효과가 없고 약간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최근 10년이에요. 지금 이거는. 최근 10년 동안에 나온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정 다르게 효과가 꽝으로 나왔다는 거죠. 꽝으로. 요거요. 요거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등급 높은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에 해당했던 비타민 D와 칼슘, 너무나 안타깝게도 효능, 골다공증 혹은 골절 예방의 골밀도에 근거가 부족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메타 분석이 또 나왔어요. 저는 이 메타 분석을 보고 야,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걸 정리를 해봤는데 2010년도 10년이나 됐어요. BMJ,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영국 의사협회 저널, 영국 의학 저널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영국에서는 알아주는 의학학술입니다. 뭐 180년 이상의 전통에. 여기에 무슨 메타 분석이 또 나왔냐? 칼슘 보충제, 칼슘 먹는 거 있죠. 폐경기 여성들 보통 의사들이 칼슘이나 단독으로 주거나 혹은 칼슘이나 비타민 D 합친 칼디비타 같은 약을 처방하거든요. 골다공증 예방 목적으로. 그런데 7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해 보니까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은 지금 골절에 대한 주제가 아니에요. 심근경색의 위험증을 27% 높였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이 메타 분석 하나만 갖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까지 이게 나오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 뒤로 3년 뒤인 2013년에 또 다른 메타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칼슘 보충제, 칼슘 먹으면 심혈관 질환에 어떤 위험성이 있냐. 차이 없다는 연구가 메타 분석이 나왔어요. 그 뒤로 또 차이 없다는 메타 분석이 또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뒤로 나온 메타 분석들끼리도 연구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을 또 갖고 메타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2년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과연 칼슘 보충제가 심근경색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낮추는지 아니면 높이는지 혹은 관계가 없는지. 그랬더니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아직 이거는 논문이 안 나왔어요. 왜? 이 메타 분석 논문을 제가 여러 의학학술지에 냈지만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제 연구 방법이 잘못되거나 못 믿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아무튼 이상한 상황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나오겠죠. 근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제가 뒤져보니까 여기서 7편 선정한 거랑 그 다음에 이후에 나왔던 메타 분석 선정 기준이 다들 각자 다르고요. 그러니까 어떤 논문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이런 것 저런 거를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메타 분석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이 15% 정도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높인다라고 제 메타 분석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물론 제가 메타 분석에서도 한계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 이 뒤로 나온 연구 결과를 최신 것까지 더 저는 모아서 더 많은 연구를 최대한으로 합쳤을 때 질적 수준까지 고려해서 전부 다 해보니까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제 메타 분석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이라도 현재까지 골절 예방 도움 근거 없고 골다공증 예방 근거 없는 상황에서 심근경색증 위험성의 위험성은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상황이 된다면 사전 예방의 원칙, 프리코셔너리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확실한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됩니까? 저는 판매를 일단은 보류하거나 중지를 해야 돼요. 제 주장이 그겁니다. 물론 지금 메타 분석 어떤 연구 결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입니다. 가장 최신인데, 비교적 최신인데 2년 전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라고 제가 번역을 합니다만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이거 미국 복지부의 유관기관인데요. 여기에서는 전문가들 최소한 한 15, 20명 정도의 내과 의사, 소아과 의사, 각 분야, 그 다음에 뭐 각종 그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역학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리뷰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비타민 D나 칼슘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도 비타민 D, 칼슘 엄청 많이 먹거든요, 보충제. 근데 이런 게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되냐, 특히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되냐 해서 기존에 나온 연구를 종합해갖고 권고안을 만들었어요. 이 권고안 결론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남성이나 폐경전 여성에 있어서 결론은 현재의 근거, current evidence는 insufficient하다. 즉,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폐경 후 여성에서도 근거가 불충분한 I등급입니다. I등급은 결론적으로 권장을 할 수는 없어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는 폐경 후 여성에서는 400단위의 비타민 D 미만이나 혹은 칼슘 1000mg 미만, 약간 저용량을 쓸 때는 오히려 비용 효과라든가 아니면 부작용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D 빨간 건 뭐냐면 recommend against, 권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칼슘 보충제는 골절 예방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어떤 메타 분석 하나만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한 게 아니라, 뽑아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등급의 비타민 D, 칼슘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자일리톨. 선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일리톨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치과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면 다 반대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 2013년에 클리니컬 오럴 인베스티게이션, 임상구강조사라는 치의학 분야 유명한 학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204명의 초등학생 대상으로 두 그룹을 나눴어요. 한쪽 그룹은 자일리톨 껌을 씹게 하고 한쪽 그룹은 자일리톨이 없는 껌을 씹게 했어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충치 개수를 비교했더니 큰 차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믿고 막 선전하면 안 돼요. 왜? 다른 임상시험에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같은 해 미국 치과협회 저널 오브 디 아메리칸 덴털 어소시에이션, 자다네요. 자마가 아니고. 여기에 690명 더 많은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두 그룹으로 자일리톨 사탕을 먹은 그룹과 그다음에 위약 플라시보 사탕을 먹은 그룹을 더 오랜 기간 관찰을 했죠. 33개월 관찰했더니 차이가 없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임상시험마다 같은 주제로 했는데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는 메타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2015년에 코크란 라이브러리라는 의학학술지에 기존에 나온 10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요약해보면 정리는 이렇게 됩니다. 10편의 임상 중에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질적 수준이 낮은 연구들을 아무리 종합해도 그 연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죠. 한 편만 질적 수준이 높고 두 편은 질적 수준이 애매하고 대부분인 70%는 질적 수준이 낮은 거로 평가됐습니다. 질적 수준은 뭐로 평가하냐면요. 무작위를 제대로 했는지, 그 다음에 플라시보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환자들을 경과 관찰하는 데 있어서 그 제대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잘 적용하고 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죠.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자일리톨이 일반 치약보다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낮은 수준의 근거 관찰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7편의 질적 수준 낮은 연구를 다 포함해서 종합하니까 약간의 도움이 되는 거로 나와요. 하지만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질적 수준이 대부분 낮은 연구들만 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는 데는 불충분하다라고 저자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가장 높은 등급이었던 비타민 D 날아가고 칼슘 날아가고 자일리톨도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아래 등급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뭐 안 봐도 약간 전망할 수 있겠죠. 실제 제가 다 이걸 일일이 다 찾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글루코사민은 어떠냐? 1등급에 해당하는 거죠. 생리활성균 1등급. 아시겠지만 글루코사민은 연골을 성분들을 생성을 하고 연골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연골을 합성하는 게 있은
성분 중에 하나예요. 각각류, 조개류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 글루코사민 혹은 콘드로이틴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무릎 관절염 있죠. 관절염이란 게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돼서 관절 통증이나 혹은 움직임,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로 선전이 되고 실제 초기에 임상시험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공신력 있는 연구원입니다. 여기에서 전 세계 36개 임상시험을 종합해 봤더니 36개를 다 종합하면 효과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다 종합하는 게 아니고 글루코사민 제조회사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연구만 따로 종합해보고 그 다음에 연구비 안 받은 연구만 따로 종합해봤어요. 그리고 연구의 질적 수준이 높은 것만 종합해보고 질적 수준이 낮은 것만 종합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재미있는 결과가 나냐면 제조회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시행된 연구라든가 질적 수준이 낮은 연구에서만 종합했을 때 효과가 나타났고요.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객관적인 연구나 아니면 질적 수준이 높은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반응이 없자 2011년도에도 2차 보고서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 초까지 글루코사민은 건강보험급여 목록에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 때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효과 없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왜 여전히 보험급여 목록에 들어가 있냐. 그래서 국가 돈 낭비하냐. 이래서 결국 2012년 초에 보험급여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는 아니네요. 이 뭐 1등급, 2등급 제도가 없었지만 그래도 생리활성균이 1등급에 포함되었었다는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론, 글루코사민 골관절염에 근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도 이걸 의사들이 효과에 있어서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식이보충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게 보충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글루코사민. 그러면 이거는 판매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글루코사민을 갖고 관절염 예방 혹은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러면 법에 걸리게 됐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글루코사민 약을 만드는 일부 회사가 미국 유명 회사가 그거 있잖아요. 코스트코에서 보면 판매하는 거 있을 거예요. 커크랜드인가 잘 모르겠네. 그쪽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해갖고 나중에 소비자원에서 문제제기 받아갖고 사실 법정까지 갔다가 법정 가기 전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수백억의 벌금을 문 사례가 몇 년 전에 있습니다. 결론, 글루코사민 근거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지금 그 부모님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걸 여전히 복용했다면 근거 없으니까 오늘부로 꼭 끊으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5년 전에 이슈가 됐던 백수호,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된다고 막 선전되고 있거든요. 실제 이 백수호는요, 2010년에 식약처로부터 백수호 등, 이거 중요합니다. 등, 복합 추출물로 갱년기 증상 개선 기능으로 생리활성균 2등급으로 인정받았어요. 자, 제가 앞서 기능성 등급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가 이제 좀 쉬울 거예요. 생리활성균 2등급 뭡니까? 등급 4개 있었던 중에 3번째에 해당하는 정도로 임상시험 한 건만 써도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 허술한 등급, 그걸로 받았어요. 그리고 보세요. 백수호가 아니고 백수호 등 복합 추출물이니까 백수호 말고도 또 다른 성분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백수호 성분 자체가 기능성 인정받은 건 아니란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갱년기 증상 개선 뭡니까?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폐경기 증후군 증상. 여성들의 경우 약 50세가 되면 여성 호르몬 농도가 떨어지면서 폐경기 증후군이 생깁니다. 피로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또 하나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나오죠. 근데 이런 증상 개선 기능으로 백수호 등 복합 추출물이 건강기능수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잠깐 중간에 명박님, 플란트 이터널님, 키를 성장시켜준다고 했었던 그 유망 백수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백수호가 아니고요. 황기 추출물이에요. 황기. 이것도 똑같은 이론이에요. 이거 보면 비슷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백수호가 그 건강기능식품 등급받은 게 자료가 2003년도에 우리나라 학회지에 48명을 대상으로 해서 폐경기 여성 대상으로 해서 한쪽 그룹은 뭘 줬냐? 백수호만 준 게 아니고 백수호, 속단, 당귀, 비타민까지 들어가 있네요. 복합
먹게 하고 한쪽 그룹은 위약 3개월 복용하고 후에 폐경 증상이 어느 그룹에서 더 호전이 많았냐? 50명도 안 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였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 연구자료 제출한 거는 아마도 이 자료를 갖고 제출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위에 찾아볼 수 있는 연구 논문이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 생리학성기능 등급 받은 이후에 2년 후인 2012년도에 의학학술제 64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같은 디자인, 연구 디자인을 가진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비슷한 연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연구 대상자 수도 100명도 안 되는, 그리고 임상시험도 한 편 혹은 두 편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에 저자 중에는 이 백소를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도 공동저자 이름도 들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효과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11시 5분이네요. 일단 요 시간도 많이 지나서요. 그 다음에 얘기할 게 홍삼, 오메가3 많아. 크릴 오일, 또 뭡니까? 비타민, 항산화제, 유산균. 할 거 되게 많은데요. 요거는요, 오늘 다 못하니까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11시 6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요 질문 또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는 좀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모임님, 요즘 홍삼이 엄청 싸졌던데 함량이 줄어든 건가요? 홍삼 가격이 똥값이 될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쟁업체가 많아져서 그런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홍삼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할 거고요. 베리타스 주님, 식약처 등의 기관에서 인정한 상품은 따로 표시를 하고 있는지요? 예,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그 포장지에 보면요, 다 써 있어요. 식약처 등 인정 생료활성 기능 1등급이라든가 이렇게 써 있거나, 혹은 어떤 뭐에 도움을 줌, 혹은 도움을 줄 수 있음,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등급이고요. 도전님, 치료 중인데 진료 보러 갈 때 예를 들어 비타민 보조제, 비타민 C 먹지 말라고 하시던데 음식 섭취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요, 결론 요것도요, 비타민도 엄청 충분합니다. 현대인들은 모자른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자란다고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 너무 기준을 높게 잡아서 그래요. 참고로 비타민C 하루 권장 섭취량 우리나라에서는 100mg으로 정해져 있어요. 식품영양학회에서. 그런데 말이죠, 정말 재미있는 거는 영국 같은 경우는 하루의 권장 섭취량 비타민C가 4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공이 45mg, 미국에서는 90mg. 다 달라요. 근데 왜 권장 섭취량이 나라마다 다르냐? 아무리 인종이 다르고 뭐 국민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차이 날까요? 심지어 2배 이상이나 권장 섭취량이 차이 나냐? 그건 왜 그러냐면요, 권장 섭취량, 영양 권장량 자체, 개념 자체가 잘못 엉터리로 194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책 선전을 하네? 책 선전하지 말고, 자, 네, 이거는 이제 유튜브 명순권 TV, 네이버 TV 선전하는 거네. 팟빵, 예, 그것도 좋고. 자, 어떻게 되냐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타민C 권장 섭취량을 X축에다 놓고 Y축은 사람들 숫자를 놨을 때 보통 분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립니다. 정규 분포를 그렸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게 대략 우리나라 사람들은 50mg 정도, 70mg 정도 먹어요. 70mg 정도. 그리고 1등부터 가장 많이 섭취하는 사람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했을 때 2.5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략 100mg 먹고 있어요. 즉 권장 섭취량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건강한 사람들 전체 분포에서 97.5% 이상, 97에서 98%를 만족시키는 가장 높은 양을 권장 섭취량으로 권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먹도록 해야만 나머지 사람들도 다 이거 이상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상으로 하게 되면
보다 적은 사람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 논리로 비타민 D 혈중 농도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개원가에서 20이나 30 나노그램 뭐 밀리리터, 20이나 30을 잡고 있는데 그거는 제일 많은 혈중 농도 높은 사람의 2, 3등에 해당하는 거예요. 100명이면 건강한 사람들의. 그러니 개인의원 가서 비타민 D 검사 한번 해보십시오. 웬만하면 다 30 미만으로 나오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사 맞아야 됩니다. 혹은 약 먹어야 되면서 계속 병원에 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건 전혀 근거가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 고용량으로 비타민 D를 주사하거나 약을 먹으면 오히려 골절의 위험성이, 낙상의 위험성이 몇십 프로에서 49%, 50%까지 높아진다는 임상시험이, 대규모 임상시험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음식 섭취로 충분합니다. 후레님, 명박사님 영양제 아무것도 안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냥 저는 차라리 술을, 그런 얘기하면 안 되구나. 술을 좋아합니다. 근데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 게 좋아요. 골고루. 저는 어떤 음식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 또 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것저것 먹는 겁니다. 물론 제가 싫어하는 음식은 있어요. 입맛에 안 맞은 거. 그런 건 안 먹지만 골고루 그냥 먹습니다. 단디단디님, 유산균도 건강기능식품인가요? 검증된 효과 없나요? 유산균도 가장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이죠. 생활활성 기능 2등급에 해당하는 거.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 거고요. 도전님, 암 치료 중인데 비타민C 먹었나요? 근거 아직까지 없습니다. 먹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고 미국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티, 미국 암협회에서는 항산화제들, 대표적으로 비타민C나 비타민 E 이런 것들 그냥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원래 암을 죽이는 데는 활성산소를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비타민C나 비타민 E 같은 항산화제가 오히려 활성산소에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의 양을 줄일 수 있거든요.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MSK, 미즈K입니까? MSK입니까? MSK가 저의 약자거든요. 명승권의 약자인데 미즈K네요. 비타민 D가 항암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가요? 요것도 일부 초기에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현재까지로는 근거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플랜트 이터널님, 비타민 D하고 당뇨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요것도요, 비타민 D가 다른 비타민이랑 다르게 암, 당뇨, 호흡기 질환, 천식, 별의별 병에 다 효과 있다라는 일부 임상시험이나 보고시험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종합한 결과들은 다 꽝으로 나오고 있는 게 최근 추세입니다. 박별님, 단백질 파우더를 밥으로 먹고 있어요. 끊어요? 두부콩도 못 먹어요? 쌤은 먹어요? 단백질 관련한 거 보충제 근거 있나? 요거 제 명승권 TV에 보면 이미 정리해 놓은 게 다 있습니다. 현재 근거 불충분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파우더를 따로 먹는다고 해서 음식 이상으로 초과 영양을 갖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딸기파님 늦게 들어오셨군요. 자, 그러면 11시 13분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 명승권 교수의 의학수다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2편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밤 월요일 저녁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